미국 대통령과 연방 의원들을 선출하는 2020년 선거에서 오늘부터 버지니아가 조기 투표에 돌입해 대단원의 막을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동의하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전 1억 개분 백신을 마련한다고 공언하며 이를 두고 백신 승인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검사 기준을 지난달 완화시킨 것에 비판이 계속되자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일요일인 20일부터 인기 있는 중국 앱들인 위챗과 틱톡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전격 금지시키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연방 의원들을 선출하는 2020년 선거에서 오늘부터 버지니아가 조기 투표에 돌입해 대단원의 막을 올렸습니다. 버지니아 조기 투표는 10월 31일까지 실시되며 메릴랜드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유근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주인과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뽑는 2020 미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11월 3일 선거일보다 먼저 투표하는 조기 투표가 버지니아주에서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주 선거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전에 직접 투표하는 조기 투표에 착수하는 한편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의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조기 투표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서 접수는 10월 23일 5시에 마감됩니다. 버지니아 등록 유권자 가운데 조기 투표하려면 카운티와 시 지역에 있는 등기소나 위성투표소에 직접 나가 운전면허증이나 미국 여권, 학생증 등 포토 아이디를 제시하면 선거일 전에 미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집에서 보내온 신청 서류나 온라인으로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달라는 신청서를 선거위원회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서는 10월 23일 저녁 5시까지 도착시켜야만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경우 대선 후보들과 연방의원 후보들 가운데 한 명씩을 택해 투표한 후 밀봉해 선거위원회로 반송해야 합니다. 버지니아가 11월 3일 선거일보다 45일 전인 오늘부터 조기 투표와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 접수에 돌입한 데 비해 메릴랜드는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조기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메릴랜드의 조기 투표는 10월 26일부터 선거 전날인 11월 2일까지 실시됩니다. 메릴랜드 등록 유권자들도 이 기간에 지정된 투표 장소에 직접 나가 포토 아이디를 제시하면 사전에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메릴랜드 유권자들 가운데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버지니아와 마찬가지로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데 10월 20일 마감됩니다. 메릴랜드 유권자들 가운데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 지지 후보에게 기표해 선거위원회에 리턴하면 개표에 반영됩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우편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들이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해 8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의 급증으로 11월 3일까지 제때 선거위원회에 도착 못해 개표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할지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에 타격 입은 미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민주당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미국민 1,200달러씩 지원, 연방 실업수당 연말까지 제공,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을 모두 담은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더 큰 숫자를 수용토록 주문한 데 이어 민주당에 근접하고 있다고 선언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9월 안에 최후 단판을 거쳐 최종 확정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결단만 남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관련해 공화당에게 더 큰 숫자를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like the larger amount. I've said that. Some of the Republicans disagree, but I think I can convince them to go along with that because I like the larger number.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제시해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더 큰 숫자를 수용하도록 촉구함으로써 2조 2천억 달러를 코스하고 있는 민주당의 요구에
더 다가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는데 펠로시 하원의장과 동의하며 코로나 사태 타격 입은 미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데 근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agree with her. We should have an agreement. But we're getting closer. We're getting closer. I do like a lot of money getting sent to people that really were hurt.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아직 2조 2천억 달러에서 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금명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불경기 탈출에 필수적인 구호 조치들은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will save lives, that will curb the virus, that crush the virus, and again, enable us to open our economy and our schools more safel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숫자를 제안할 것임을 시사하고 민주당과 근접하고 있다고 선언한 만큼 펠로시 하원의장은 9월 내 타결이냐 아니면 추가 지연이냐 단안을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2조 2천억 달러에서 요지부동을 고집할 경우 선거일이 임박해질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액을 얻어내는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발목을 잡았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올해 80세 백전노장 17선 33년째 하원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여걸 정치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민들과 업체들이 고대하고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운명을 놓고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말 안에 최소 1억 회분의 백신 제조와 매달 수백만 회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는 모든 미국민에게 충분할 정도의 백신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 백신 승인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최소 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말 전에 1억 회분의 백신을 제조할 것이라고 매달 수백만 개의 백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는 모든 미국인에게 공급할 충분한 백신을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백신 개발을 서둘러 백신 승인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제조 과정을 근거로 두며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승인되면 24시간 안에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공개석상에서 올해안 백신 개발을 배포할 수도 있다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지난 16일 상원 청문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11월에서 12월쯤 사용 가능해지면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이 미국인 대중에게 완전히 가능해지는 시기는 내년 2, 3분기로 보고 있다고 말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 등이 밝혀온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하며 훨씬 빠른 수준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선 전 백신 완성을 선언하거나 보급을 개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 표심을 얻기 위함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청 FDA에 백신 승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모더나, 파이저 등 3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 최종 3단계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검사 기준을 지난달 완화시켰다가 비판이 계속 이어져 오다 결국 철회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던 지침이었는데요. 의료계와 과학계 등의 반발로 개정된 검사 지침을 뒤집고 무증상자여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변경했습니다.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검사 지침에서 감염자와 15분 이상 접촉했더라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 기준을 완화하렸던 지침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무증상자의 전파가 큰 걱정이라며 새 지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CDC는 결국 새 지침을 철회시키며 종전 권고를 뒤집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자와 최소한 15분간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고위험군이거나 의료 종사자가 아닌 한 검사를 꼭 받을 필요가 없다던 부분을 무증상자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다시 변경했습니다. 지침이 변경되기 전엔 증상이 있건 없건 모든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변경된 지침을 두고 의료계와 과학계에서도 큰 반발을 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공중보건 교수 리에나 웨는 검사는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의 핵심이며 특히 전체 감염의 최대 50%가 무증상자이기 때문이라면 지침 변경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보건당국 관리를 인용해 갑작스런 지침 변경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층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확진자가 많은 건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사를 축소해 확진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한편 CDC는 감염의 40%가 무증상이고 50%의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증상 보균자를 검사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감염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접촉 추적 상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일요일인 20일부터 인기 있는 중국 앱들인 위챗과 틱톡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전격 금지시키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위챗과 틱톡을 통해서 미국민들의 사적인 정보들과 국가 기밀까지 마구잡이로 수집해왔기 때문에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인기 있는 모바일 앱들인 위챗와 틱톡에 대해 미국 내 앱 다운로드를 전격 금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일요일인 20일부터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중국의 위챗와 틱톡 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위챗와 틱톡 이용자들은 무려 1억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미국 내에서는 두 곳의 앱스토어에서 위챗와 틱톡 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업그레이드와 메인테넌스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위챗 이용자들은 일요일부터 미국 내에서 모바일 결제와 송금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은 거래 협상이 지속되고 11월 12일 전면 금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틱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시지 교환 앱이자 모바일 결제와 송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틱톡은 짧은 영상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 미국 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 두 가지 앱을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들은 물론 국가 기밀까지 마구잡이로 수집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사악한 미국인 정보 수집에 강력히 대처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가치와 규범, 법 규정을 준수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업부분 매각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틱톡에 대해선 11월 12일까지 새로운 보안 조치를 취하는지 판단해보고 다운로드 금지령을 해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앱 이용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11월 12일까지 무단 정보 수집, 특히 중국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번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틱톡은 미국 사업 부문을 미국의 소프트 업체 오라클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위챗과 틱톡에 대한 다운로드 금지 조치로 미중 간 긴장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가계 재정도 파탄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거의 없어지는 반면에 내할 돈은 또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의 그 재정 부채 같은 것을 줄여보거나 또 탕감받을 수 있을지 크리스나 신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럴 때 특히 사업이 문을 닫았거나 또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소득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 되거나 렌트비를 내야 되거나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은 닫았는데도 그 리즈 비용은 또 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뭐 지원책도 있지만은 어려운 게 뭐 상당히 지금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모기지 페이먼트나 렌트비 같은 것을 못 냈을 때는 어떤 그 방법이 있을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 빚이랑 리스랑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분들은 크레딧 카드 연체가 되고, 일단은 일을 못 나가시니까 furlough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잡을 더 이상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상황이 바뀌는 만큼 이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local bill도 local bill이지만 federal bill 쪽에서도 이제 많이 우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런 빌들이 지금 이제 천천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퀄리파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지금 당장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랜드로드면 랜드로드, 크레딧 카드 컴퍼니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 해가지고 우리가 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소득은 떨어졌는데 내야 될 뭐 크레딧 카드나 미니멈 페이먼트 내기도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선은 납부를 뭐 유예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거나 이런 구체적인 좀 구호 대책이 좀 있나요? 그 회사에 따라서 더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조금 더 너그럽게 defer payment, minimum payment을 defer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회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지금 내고를 했을 때에 그 페이먼트를 나눠서 내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은 그렇게 지금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또 조언을 주시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좀 파산은 조금 더 너무 좀 가격, sort of extreme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채무의 빚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줄일 수 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좀 recover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debt negotiation이에요. 그래서 debt negotiation이라는 건 내가 이제 credit card bill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불의 빚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빚에 대한 거를 파산은 안 하고 조정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stallment payment, 그 다음에 이제 pennies on the dollar, 그러니까 10만 불이면은 예를 들어서 3만 불을 내드리게끔 해드리면은 그 대신 이제 그거랑 bankruptcy의 큰 차이점은 debt negotiation 할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아무리 installment payment을 하더라도 우리가 갚아가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bankruptcy 보통 했을 때는 chapter 7 같은 경우에는 있는 빚을 다 탕감을 받는 거고요. 네. 10만 불이 이제 개인 부채가 있어요. 뭐 신용카드 쓴 거라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빚을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만 불 정도로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회사마다 또 이제 그 사람 크레딧 체크도 하고 애셋 체크도 하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큼 있고 인컴이 얼마나 되고 얼마큼의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 한 분 중에 한 30만 불 빚이 있었는데 3만 불에 해결해 드린 분도 있으세요. 네.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것이 빚 부채 조정을 받으면 이제 크레딧 점수가 신용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건데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쓴 경우에는 어차피 벌써 그 스코어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그 부채 조정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파산을 했다가 하면은 뭐 7년인가 10년인가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크레딧 점수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부채 조정을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그런 다시 또 회생을 해서 크레딧 점수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이제 분할 납부를 해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bankruptcy를 해도 사실은
물론 그 뭐 7, 8년 그렇게 정도 안 걸리고 크레딧 뱅크럽시를 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회사가 더 좋아하고, 왜냐하면 다시 뱅크럽시를 몇 년 동안 못 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 융자 프로그램도 보면은 한 3년 안에 또 그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크레딧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뭐 2, 3년 안에 벌써 크레딧 카드 다 쓰시고 또 집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도 또 사시고 하시니까 내가 빌려서 잘 갚기만 하면은 저기 크레딧은 괜찮아지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지금 그 뱅크럽시를 하신다든지 지금 채무 조정 하시는 분들은 크레딧보다는 지금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게 더 큰 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지금 채무 조정과 파산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뭐 우선은 채무 조정부터 시도해 보시는 게 더 알 것 같고,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서는 이제 파산 법도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조언을 주신다.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채무 조정을 원하셨다가도 뱅크럽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되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컴이 없으시거나 목돈을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채무 조정을 받으셔도 그 돈을 내시지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뱅크럽시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 채무 조정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컴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줄여서 뱅크럽시는 하시기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있는데 뭐 페이드 오프 된 집이라든지 에퀴티가 있다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캐시아웃을 이용을 해서 또 그 채무 조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네. 일단은 채무 조정을 받아서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조금이라도 좀 있느냐, 거기에 좀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